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10시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중국 내 위험 상황에 따라 추가 입국 제한 조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청와대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전문가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유입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검역을 통한 격리는 물론 접촉 대상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중국발 입국자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가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만 제한한 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방역 상황과 함께 경제, 외교적 파장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 감염 상황 등 위험 평가에 따라 추가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조치에 관해 중국에 미리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필요할 경우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직접 통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무회의에 관련 광역단체장이 참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시간 정도로 예상됐던 간담회는 상세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모레 0시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의 제주 무비자 입국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이 제한됩니다. 대상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4일 0시부터 입국이 금지됩니다. 첫 입국 제한 조처입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됩니다. 중국발 전용 입국장도 만드는 등 입국 절차도 강화합니다. 또 중국에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도 일시 제한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는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지역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선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정부의 부분적 입국 제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베이성 이해 지역도 지금 유행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들어오는 거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닌데 그냥. 정부는 대신 확진 환자가 만난 사람은 밀접 접촉자나 일상 접촉자 모두 자가격리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위기 경보 단계는 현재 경계 상태를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해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만 제한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확산 추세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외 한계 상황에서 그야말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중국은 이미 우한을 넘어 곳곳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발 입국자는 제지 없이 매일 공항과 항만으로 수만 명이 들어옵니다. 2, 3차 전파에 이어 중국 외 국가에서 감염돼 온 환자까지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사태는 새 국면에 접어들어 감염 전문가들은 강력한 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3만 명 이상이 들어오잖아요.
충만 공항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검역팀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양을. 그러니까 우한 같은 데서 몇천 명 들어올 때는 컨트롤이 가능한데 하루에 3만 명씩 들어오는 사람 검역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전면전이 벌어지는 지금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중국에서 입국을 일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미 지난달 23일 우한발 항공편을 막은 데 이어 26일부터 후베이성을 오염 지역으로 분류해 감시 체계를 높여온 터라 막은 곳을 또 막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도 이미 중국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진 뒤라 뒤늦은 조치로 보입니다.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유행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항공편 금지 조치는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유행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우리나라 여러 공항이 그거를 두세 군데로 압축을 해서 정부는 WHO의 권고와 달리 미국, 일본 등처럼 선제적 대응을 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실기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정부의 이번 일부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모든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입국 제한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는 건 현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입국 제한 확대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에 정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고 하루빨리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검역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당과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국당은 이번에도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휴일에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데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인과 중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다가 때를 놓친 측면이 있다면서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 역시 정부 검역 체계가 구멍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사태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요구하고 이른바 중국인 혐오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감염 차단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대한신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가운데 의심 증세를 보였던 14명이 다행히도 음성 판정을 받아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 나뉘어 입소했습니다. 이로써 확진자 1명을 제외한 교민 700명이 모두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요. 2주간 이상이 없으면 귀가하게 됩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14명이 임시생활시설에 추가로 입소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8명, 충북 진천의 6명으로 나눠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중국 우한에서 귀국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교민들입니다. 당초 교민 1명이 충북 진천으로 입소할 예정이었지만 충남 아산에 가족이 있어 아산으로 가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교민 전원이 입소했습니다. 2차로 입국한 333명 중
유증상자 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입소 교민에 대해서는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교민들은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며 임시생활시설 안에 상주 중인 의료진이 이들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교민 가운데 1명은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교민들은 방에 머물며 TV를 시청하는 등 차분하게 임시생활시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문 앞까지 배달된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있으며 폐기물은 밀봉해 문 앞에 놔두면 폐기물 처리반이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체온을 잰 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2번 이상의 그 2번의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소하기 직전에 14일이 경과하면 퇴소하기 직전에 다시 전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임시생활시설 주변은 경찰이 24시간 순찰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도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우한 교민이 13번째 확진자가 되면서 함께 전세기를 타고 온 교민들 가운데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세기와 이동버스, 임시생활시설에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새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 환자 중 13번 환자는 우한 교민입니다. 임시시설에 입소했다가 증상이 나타나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비행기나 임시시설까지 타고 간 버스, 임시시설 거주 상황에서 생긴 감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복기 사이에 또 그 발병하거나 이렇게 발현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염됐다기보다는 그 우한에 있을 때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14일 정도를 격리 상태에서 모니터링하고 입국 교민 가운데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이유에서 13번 환자에 의한 전파는 아닐 거로 봅니다. 13번 환자는 귀국 당시 증상이 없다가 아산시설로 이동한 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세기에선 교민 모두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했고 손 소독제를 사용했으며 비행기는 공기순환 장치가 가동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임시시설에서도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출과 면회, 교민 간 만남도 금지돼 있어 교민 중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도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건당국은 전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있을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국은 잠복기 14일간 매일 2차례 증상 여부를 관찰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선혜입니다. 7번과 8번 환자는 중국 우한시의 국제 패션센터 한국관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3번과 15번 환자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7번과 8번 환자가 중국 우한시에 있는 국제 패션센터 한국관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 전통시장 거리에 있는 국제 패션센터 한국관의 명칭은 더 플레이스. 보건당국은 7, 8번 환자가 같은 항공기에 나란히 앉아서 귀국했고 우한시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좌석만 같은 게 아니라 우한시에 그 체류하실 때 그 우한시에 있는 우한 국제 패션 센터의 한국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정 본부장은 7번, 8번 환자뿐 아니라 3번과 15번 환자까지 4명이 더 플레이스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등 연관성이 의심돼 즉각 대응팀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플레이스는 의류와 액세서리를 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가금류나 야생동물 판매와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현지 상인회 등에서는 이곳에 근무하거나 머물렀던 한국인을 50명으로 보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관련된 사람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관, 더 플레이스에서 거주를 하셨거나 사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발열 또는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로 만약 우한 국제 패션센터 한국관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추가 환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지난달 말 제주를 관광했던 중국인이 귀국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청정 지역을 유지해온 제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청은 이 중국인이 묵었던 호텔 직원 5명을 자가 격리하고 추가 동선을 파악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5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제주에 머물렀던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이 중국 관광객의 4박 5일간 주요 동선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인 A씨가 머물렀던 호텔 내 접촉자를 확인하고 직원 5명을 집중 관찰 대상으로 정해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으로 보면 A씨는 여행 기간에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나 동선 추적 대상이 아니지만 제주도는 주민과 관광객의 우려를 고려해 자체 기준을 세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방침과 관계없이 확인 가능한 동선을 적극 조사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고 의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험 잠복기 감염의 한계선을 고려해서 관리자를 특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박 5일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관광지를 돌아다녔다는 A씨 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 등 잠복기 감염 사례에 따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이틀 전인 24일과 25일 동선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를 검역한 공항 직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A씨는 지난달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 다녀간 후 26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고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자 없이 여권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는 지난 설 연휴 기간에 9천여 명의 중국인이 다녀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휴일 극장가와 상점엔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는 구하기 힘들 정도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중명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사람들로 북적이던 영화관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월 첫 일요일 600석이 넘는 상영관을 찾은 관람객은 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이 아닌데도 영화 관람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에 왔게 됐는데 좀 많이 불안한 감이 있어요. 영화관이 웬만하면 매진되고 표 구하기 힘든데도 이렇게 좋은 좌석이 막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일주일 앞당겨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늘 시민들로 북적였던 이곳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당초 오는 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이렇게 조기 폐장됐습니다. 서울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들도 마스크로 무장하고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외국인 관광의 필수 코스인 경복궁도 지난 토요일 관람객은 지난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체나 언론에 의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휴일이면 중국 동포들로 붐볐던 서울 대림동 시장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쪽 저거에서도 뭐 사람 많은데 접촉을 그거하고 저거 하니까 아예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다른 시장 상인들도 마스크에 장갑까지 무장했지만 손님 발길이 뜸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관광객도 줄었고요. 한국 분들은 거의 안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분의 1 줄었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성인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내놓기 무섭게 동인하자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구매를 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꼭 착용해야 될 것 같아서 구해보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구할 수가 없네요.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로 확인돼 국내 환자가 모두 15명으로 휴일에도 썰렁한 거리, 끊이지 않는 추가 확진자 소식에 마스크 뒤에 움츠린 시민들과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신병 입소식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2일 시작 예정이던 동원훈련과 지역 예비군 훈련을 오는 4월 17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훈련을 한 달 넘게 미룬 건데 이미 소집 통지를 받은 대상자들에겐 다시 공지를 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 군본부에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하는 신병 입영 행사를 하지 말고 부대 내 자체 행사로 대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영한 장병 가운데 발열과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신병교육 중 증상자가 나오면 2주 동안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한 뒤 군 당국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군부대는 야외 훈련을 잠정 중단하고 장병들의 중국 여행과 출장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장병은 물론 본인 외에 가족이 방문한 경우도 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병들의 전면적인 외출과 휴가 제한은 필요할 때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부대별로 판단을 해서 또 제한을 둘 사항이 있으면 분명하게 제한을 두고 또 이제 위생 수칙에 대한 그 당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들을 2주 동안 격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최대 0.2%포인트 낮아지고 수출도 최대 2억 5천만 달러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때와 비슷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출과 관광, 서비스업 등 우리 경제 여러 분야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이 지속할 경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출은 1억 5천만 내지 2억 5천만 달러 감소할 수 있고 국내 소비 지출은 최대 0.4%포인트 감소가 예상됩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중국 내에 국한될 경우 올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61만 6천 명, 관광 수입은 9천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반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더 퍼지면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202만 명, 관광 수입은 최대 2조 9천억 원 급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상황을 잘 보고 단계별로 경기 부양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는 오래전에 그 메르스 때처럼 한 11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경제의 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국의 GDP가 1%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1분기에 0.5% 감소하고 4분기 동안 영향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중국의 수출이 1%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분기에 0.7%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6.0%보다 2%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때는 우리 경제가 연간 0.25%포인트 성장률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감염 우려로 여러 사람이 같은 물건을 돌려 쓰는 이른바 공유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소독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 막히는 길을 피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씩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만큼 편리하긴 해도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냥 부담 없이 탔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찝찝하긴 하고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그 타고 손을 좀 평소보다 많이 씻는 편이에요. 물도 많이 마시고.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감염 불안이 커지면서 공유경제업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킥보드 운영업체는 정비 시간 외에도 관리자가 수시로 이동하며 소독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닿는 가속 레버, 브레이크, 핸들, 단말기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 킥보드들이 회수되고 난 다음에는 그 킥보드들을 관리하는 창고에서 일괄적으로 소독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타다와 쏘카 등 공유 차량 서비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위생 관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 측은 차 안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이용객과 접촉이 많은 운전자는 발열 등 건강 이상 유무를 수시로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숙박공유업체 역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 이용 비중이 3분의 1에 가깝고 개인이 숙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안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소 제공자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한 공식 뉴스와 지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WHO와 각국 정부 지침과 그리고 권고 등에 따라서 저희 정책은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편리함과 효율성을 앞세워 급성장하던 공유경제가 신종 코로나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 관광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 일대도 관광객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LG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 이정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인천의 대표 관광지 차이나타운입니다.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유명 중국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절반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타깝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가 깊게 정착한 지역. 차이나타운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번진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 시선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빨리 어떻게 좀 이야기 받들어줘서 치료 빨리 해서 빨리 낫게끔 해서 좋겠는데. 간간히 보이는 나들이객들도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침체된 인천 차이나타운 일대는 언제쯤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인근의 인천 계양장 관광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소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오가는 계양장 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상점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설날에도 사람 많았었는데 좀 없긴 없었어요. 사람이 댕기는 게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거리에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신종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공포감, 북적이던 관광지의 일상도 멈춰서게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2월은 졸업식 시즌이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에 졸업식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강당 대신 교실에서 졸업식을 간소하게 진행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졸업식인데 대강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졸업을 맞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폐렴 확산을 우려해 졸업식을 교내 방송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감기나 기침 증상 있는 경우는 교실 복도에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도 TV 실황으로 지켜봅니다. 졸업장은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눠줍니다. 교가 재창을 끝으로 행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 번뿐인 졸업식인 만큼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최대한 조심하자는 마음은 같습니다.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좀 작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예상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막 개학한 재학생들 관리도 비상입니다. 교실 들어가기 전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은 필수 관문. 선생님들이 양쪽에 서서 학생 한 명 한 명 열도 꼼꼼하게 잽니다. 정상 체온을 넘어서는 학생들은 보건실로 가서 정밀 측정을 합니다. 후에 열이 나는 아동은 보건실로 이동하여 보건선생님께서 정밀로 다시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가정과 연계해서 감염자가 잇따라 추가로 나오면서 일부 학교는 임시 휴업 일정을 발표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개학과 졸업 시즌 학사 일정마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는 벌써 사스 때 3배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 숫자도 사스 수준은 넘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하루 새 2,590명이 늘었습니다. 하루 증가분으로는 지금까지 최고치입니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또 45명이 늘어 총 3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나 이틀 뒤면 2003년 사스 창궐 때 사망자 349명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군이 전염병 방역의 돌격대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선 군 수송기가 우한 공항으로 의료용품과 지원 물자를 본격적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 투입된 군 의료진 450명도 1,400명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 의료진은 우한시 외곽에 조립식으로 급히 만든 임시병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最后的一个紧张的施工，今天上午开始他们将承担火神山医院的救治的任务。 각각 1,000병상과 1,500병상짜리 2개의 임시병원은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사망자의 97%가 나온 우한 지역에서부터 신종 코로나의 기세를 꺾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우한 인근의 황강시는 이틀에 한 번만 외출을 허용한다며 사실상 외출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장과 광둥성에서도 확진자가 각각 600명 넘게 이미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 간의 2차, 3차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해 총력전에 나선 중국, 바이러스와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필리핀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가 사망한 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 출신의 44살 남성이 지난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프란시스코 두케 필리핀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부터 격리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망자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38살의 중국 여성과 함께 우한에서 온 사이라고 두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두케 장관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심각한 폐렴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In his last few days, the patient was stable and showed signs of improvement. However,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deteriorated within the last 24 hours, resulting in his demise. 우한 출신의 이 중국인 남녀는 지난달 21일 홍콩을 경유해 필리핀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주재 세계보건기구 대표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강경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공공의료진이 내일부터 중국과의 국경 차단을 요구하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 데 이어 격리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발병지인 중국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을 별도 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최대 1,000명이 수용 가능한 군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we stay in front of it with regard to information and in other precautions that will be taken.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국 내 확진 사례가 늘어난 싱가포르와 일본, 호주는 물론 과테말라 등 신종 코로나 청정지대로 여겨진 중남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Eu fiquei com medo na hora que entrei no avião, porque estava todo mundo de máscara e aí meu pai mandou eu passar álcool em todo, eu passei álcool em tudo e fiquei normal. 홍콩에서는 공공의료진 수천 명이 중국과의 국경 차단을 요구하는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본토로부터 오는 모든 방문객의 입경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닷새 동안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비응급 서비스부터 중단하고 제한적인 응급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데 신종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일본에선 3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당초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 확진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특별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560여 명 가운데 일본인 남성 3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후생 노동성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29일 귀국한 40대 남성과 지난 31일 귀국한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처음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추후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9일 입국한 40대 남성 사례로 귀국 시 발열 증세로 검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검사에 의해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 31일 귀국한 30대 남성의 경우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자로 판명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전세기편 귀국 확진자와 2차 감염자 등까지 증가하면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0명 선으로 진입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世界保健機構の緊急事態宣言を踏まえて情勢変化これを踏まえながら昨日設置国民の命と健康を守るここを最優先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 특히 감염 경로 파악 자체가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열도 전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스크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환자와 접촉이 많은 병원마저 의료용 마스크마저 부족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까지 둔 북한도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철저한 검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에서도 의심 증상자가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낳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상황과 사망자 수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 접경지 또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와邻접하고 있는 중국의 련용성과 흥영강성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또한 남조선에서는 1일 현재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은 날아감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국경 지역 기차역과 항만, 공항 등지에서 빈틈없는 검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도에선 발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철저히 격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도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자가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사태를 위로하는 서한과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한 집안 식구 진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고 하시며 형제적 중국 인민들이 겪는 아픔과 시련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돕고 싶은 진정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외교를 맡은 김성남 노동당 제1부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이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감염 차단을 위해 중국 국경을 폐쇄한 것에 대해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중국인과 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또 이번엔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앞세워 검찰 물갈이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법무부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직제 개편부터 대규모 물갈이 인사까지 검찰과 충돌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논란 속에 지난달 초 윤석열 총장의 손발 역할을 한 대검찰청 참모 전원을 갈아치운 뒤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차장들을 비롯해 부장검사 인사까지 재편되며 추미애 장관의 새 판짜기가 일단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새로 임명된 검찰 중간 간부들은 내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례로 만나 전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넘겨받는 이군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맡게 된 신성식 3차장 검사 등은 오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사 상황 보고와 기존 사건 재배당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사 직전 선거 개입 등 혐의로 송초로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만큼 청와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 인사를 마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하위법 재개정 준비팀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그 TF팀을 대체로 이제 기획부서 그리고 또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부서, 또 법령 준비를 위한 그 팀, 이렇게 세 팀을 가동을 해서 그 제반 입법, 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오는 10일 전국지검장과 공공수사 담당부장들을 모아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총선 전까지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수사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소 유지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를 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조사 후보군에 포함된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해당 언론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이 같은 의사에 따라 해당 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에 조사 대상 후보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은 정치에 소질이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포함해 언론인 출신 4명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고 전 대변인과 박무성 전 국제신문사장,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 팀장,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 가치를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사회적 신뢰 확대와 올바른 공론 지형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명 모두 출마할 지역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 전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고향 지역구에서 자력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다면 당내 적대적인 세력들이 낙선시키려 할 것이라며 당에서 전략 공천으로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홀로 돌파할 수 있는 고향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남 창녕 밀양 지역에 공천 신청을 마쳤다며 자의로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특정 세력이 자신을 제거해 무소속 출마를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4번째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신당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창당 일정에 대해서는 내일 신당 추진위를 꾸린 뒤에 밝히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당 추진 발표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안 전 의원은 이들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선거권 하향에 따른 학교 선거 교육의 방향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모의선거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 선거 교육과 관련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권호준 기자입니다. 서울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총선 전 초중고 40곳에서의 모의선거 수업, 법적인 문제로 좌절될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청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묘안을 찾기 위해 최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모의선거 등 선거 교육의 선결 과제였습니다. 교사가 이제 생각한 방향으로 학생들의 토론 과정이나 결과를 유도하거나 또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사고를 핀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거.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건 결국 가장 기본 전제는 어느 누구도 완벽히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과 절차들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 역량 함량을 위한 모의선거 시행을 역설했습니다. 한술 더 떠 모의투표 운동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교육부나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자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모의선거, 즉 모의선거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서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핀란드의 활성화된 모의선거 사례도 발표돼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때 YMCA 주관으로 전국의 청소년 10만 명이 참여하는 모의투표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의선거 등 참정권 교육을 주도해온 중앙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선관위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 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모의선거 관찰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적극적 행보에 선관위가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관련 조사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책임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묻혔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베트남에 파병된 해병 2여단 소속 한국군은 북베트남군 잔당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작전 과정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작전 지역인 중부 꽝남성 폭리 폭넌 마을에서 베트남인 70여 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이른바 폭리 폭넛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참전했던 소대장 3명이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았지만 정부의 침묵 속에 사건은 잊혔습니다. 결국 50년이 흐른 뒤에야 남은 생존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Nên hôm nay tôi đến đây là mang 103 người nạn nhân sống sót làm thư thỉnh cầu này để tôi đem lên nhờ chính phủ đón nhận và giải quyết. 기한을 한참 넘겨 나온 정부의 첫 공식 답변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에 당시 학살과 관련된 한국군 소대장 3명의 신문조서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소송 끝에 공개가 결정됐지만 국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면은 소송 끝에 법원은 참전군인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변은 판결이 확정되면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소송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그 목록에 따른 개별적인 정보들을 특정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살 사건의 피해자분을 원고로 하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살해된 지 벌써 50여 년. 참혹했던 그날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강남구와 용산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거품이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격 거품은 실제 가격이 내재 가치를 1년 이상 웃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3년 말부터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의 통계청 월별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강남 4구와 양천, 마포, 용산, 성동구의 거품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거품은 2017년 4월 강남구와 용산구부터 시작해 서초, 송파, 양천구가 같은 해 6월, 영등포구 7월,
강동구 9월 순으로 확산했고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이 거품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을 목표보다 3,000채 더 많이 공급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을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였던 13만 6천 채를 초과해 13만 9천 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 2만 8천 채, 신혼부부 4만 4천 채, 고령자 9천 채, 일반 취약계층 5만 7천 채 등입니다. 국토부는 올해엔 지난해 목표치보다 5천 채 많은 14만 1천 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말에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인 8%에 다다를 걸로 기대했습니다. 요즘 남도는 전지훈련 열기로 뜨겁습니다. 종목별로 스토브리그도 열려서 훈련도 하고 다른 팀의 전력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관광 비수기에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남도 답사 1번지로 이름난 구장입니다. 잘 단장된 천연 잔디구장에서 전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다른 팀과 실전 경기를 하며 실력을 겨뤄보기도 합니다. 따뜻하고요. 천연잔디, 인조잔디 이런 게 섞여 있어서 훈련이 좋은 것 같아요. 시설도 좋고. 국가대표 역도 상비군도 쉴 새 없이 바벨을 들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멀리 페루 등 8개 나라에서 80여 명의 탁구 선수들도 스토브 리그에 참가했습니다. 남도는 따뜻한 날씨와 맛있는 음식 등으로 전지 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광진으로 전지훈련을 오게 됐는데 축구 운동시설이나 운동장이나 먹을 거나 숙박시설이 너무 좋아서 전지 훈련팀이 많이 찾으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인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를 메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겨울철에는 관광객도 줄고 손님이 많지 않은데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업에 도움이 되고 비수기도 잊었습니다. 강진구는 7개 축구장 가운데 5곳에 조명시설을 한 데 이어 전지훈련팀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를 두고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강진에 와서 강진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주변에 좋은 곳도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평균 기온이 13도를 넘는 강진을 찾는 전지훈련팀은 한 해 200여 개에 선수는 인구보다 많은 4만 5천여 명. 여기에 일부 학부모도 함께하면서 5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요즘 문화예술계에 복고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1980년대와 90년대 영화관과 안방극장을 휩쓸었던 영화 영웅본색과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뮤지컬로 다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나를 완행 이통비 멋지.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전설 영웅본색이 34년 만에 창작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딛고 새 삶을 찾는 자오와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마크, 범죄자 형을 용서하지 못하는 동생 자걸의 이야기. 역동적인 액션과 빠른 극전개, LED 패널 천장으로 구현한 홍콩의 화려한 야경과 뒷골목이 마치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무대에서 봤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고 그 이야기가 그 서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해서 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무대를 처음 선보여드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떨리기도 하고. 장국영이 불렀던 영화 주제가 당년정, 군향밀의 일자와 함께 중국 반환을 앞뒀던 홍콩의 불안과 짙은 형제의 의리가 세월을 넘어 소환됩니다.
1943년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여옥은 중국 땅에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대치를 만납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가지만 전쟁은 둘을 갈라놓고 군이 간 하림이 여옥의 삶에 등장합니다. 일제강점기와 제주 4.3 사건, 6.25 전쟁. 아픈 우리 역사를 살아내야 했던 세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운명처럼 좀 거절할 수도 없고 뭔가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았던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 최지성 선배가 했던 대치라는 드라마 인물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내고 싶었어요. 1991년 최고 시청률 58.4%를 기록했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토대로 한 창작 뮤지컬로 태희와 온주환, 오창석이 최대치 역을, 김지현과 최우리, 박정아가 여옥 역을 연기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수상이 기대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이미 50개가 넘는 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흥행에도 성공하며 북미와 일본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든글로브를 비롯해 전 세계 각종 시상식에서 50개 넘는 상을 거머쥔 기생충.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입소문까지 타게 돼 흥행몰이에 성공했습니다. 북미에서 한때 600여 개에 달했던 상영 관수는 다소 주춤하다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효과로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북미에서 선보인 한국 영화 가운데 역대 흥행 수익 1위, 외국어 영화로는 7위입니다. 미국의 상업영화 시장에 잘 통하는 교과서적인 문법을 따라가면서도 아주 예외적이고 한편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미국의 어떤 시장에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보수성이라는 것이 나쁜 보수성에서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져서 일본에서도 관객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매출이 10억엔, 우리 돈으로 10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일본에서 10억엔을 넘어선 건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후 15년 만입니다. 도쿄 일부 영화관에서는 겨울왕국 2와 스타워즈 등을 제치고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영상미라든지 그 안에 스토리들이 디테일하고 위트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호평받는 거는 사람들 그 생활하는 거, 삶이라는 게 거의 비슷해서 일본에서는 개봉 전 열린 기자회견에 50개가 넘는 언론이 참여하는 등 일찌감치 주목받았습니다. 북미 지역과 일본의 흥행 열기는 아카데미 수상 이후 더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은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자동차는 렌탈이 되는데 썬팅은 왜? 루마 썬팅 렌탈 월 1,900원. 그게 말이 돼? 전화 한 통이면 계약 끝. 한 달에 1,9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네. 루마 썬팅 렌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모레 0시부터 중국 위험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걸 주문했습니다. 중국 내 위험 상황에 따라 입국 제한 조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민주당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너무 뒤늦은 대처라며 모든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되면서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 가운데 한 명은 1차 전세기로 입국해 격리된 교민이고 국내 두 번째 3차 감염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문제 정치권 상황과 함께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로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을 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 주말을 통해서 국민 불안이 많이 가중됐죠. 국내 확진자가 늘어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WHO가 이런 우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지난주 금요일 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스스로 현재까지는 스스로 이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라고 WHO에서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지금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 수 늘어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뒤늦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계속 초강경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도 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 분석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제 판단이 있어야지만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거는 지금 후베이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무증상 감염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지금 세 번째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3차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되고 하루에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선제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과연 선제적인가? 오히려 더 저는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뭐냐면 정부가 과도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발표 내용을 이렇게 과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가 굉장히 큰 고비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뭐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2주간은 좀 과도한 거에 대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국민들도 안심시키고 하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정부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더 높은 의미에 있어서의 전면적 입국 금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이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과도할 정도로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화면 확인해 보시죠.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떤 전문가를 인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조금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었죠. 여론조사 지표에서 갑자기 변했단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도 확 떨어지고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34%인가요? 갤럽 조사에서 나타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여론이 심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고요. 지금 서론 최고위원회 영상은 뭐냐면 지난주 초에 WHO의 근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WHO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지금 대통령도 오늘 저녁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중국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중국의 확산 속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중국의 방역 능력이 자꾸만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은
신중하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순간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여러 가지 대처수를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외교 문제라든가 특히 한중 관계, 경제 교육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이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는데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후진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같았으면 이런 논평을 낼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저렇게 문재인 당시의 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저 자유한국당이 좀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지. 너희들도 5년 전에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5년 전에 이렇게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100%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빨리 야당 대표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야지 협조도 생기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모든 지금 야당도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빨리 이제 그 대국민 발표도 했으니까 이 상황에 관련돼서 협조도 구하고 이런 모습들 총리도 뭐 필요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어떤 초강경 대응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지 뭐 발목 잡기인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일단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적 측면들을 완전히 중단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것을 점진적 단계로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예를 들면 방역책이라든가 사망자수가 줄어든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여당에서도 주장했지만 2월 임시국회 빨리 열어서 상임위에서 장관들이 관련 장관들이 나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고 언론에 발표되고 이런 과정들이 빨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당도 필요하지만 야당도 같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은 야당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태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뭐 4월까지 간다는 얘기가 좀 정설 아닙니까? 중장기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가 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도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빨리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뭐 전문적인 얘기도 하지만 이제 컨트롤 타워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예, 지금 뭐 4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청와대가 가장 중심에 있는데 뭐 전문가들은 또 청와대는 좀 한 발 물러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각각 그 주 정부에 대해서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주거든요. 우리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청와대, 또 총리실, 그리고 뭐 보건복지부실 이렇게 아주 막 분산이 돼 있다고 또 지자체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체계적으로 오늘도 아마 대통령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네. 다른 전문가들도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물론 업무 로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산시켜주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제2, 제3의 비슷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대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컨트롤 타워는 저는 하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주 굉장히 일관성 있고 대통령이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일 강조하는 분은 강조하지만 뭐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면은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또 지금 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우리 나름대로 아주 정교한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어내려면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당분간이라도 큰 권한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모두 다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당신이 대통령이다. 당신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메시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문 집단이니까 교수님이나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이 문제 국내 질환에 대해서 국내 환자라든가 국내에 발생한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서 책임을 지고 또 관할을 갖고 하는 건 맞지만은 이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국내에서의 지방자치와 관계는 또 행안부와 결합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교육부 학교 문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의 주대. 그러나 총리실이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예를 들면 백업 시켜주면서 지원하고 또 상황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 총리실, 보건복지부, 뭐 외교부까지 다 뭐 역할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질병관리한 대응체계의 중심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된다. 뭐 외국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필요한 법도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자고 오면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도 당장 열어야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아무리 총선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요. 네.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가는 거는 자해 정치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총선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미룬다든지 하면 분명한 것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특히 물론 이제 보수 통합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데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으로 즉각적으로 저는 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뭐 너무나 당연한 수준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또 현실적으로 보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과거에 메르스 사태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그런 조짐이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여론조사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국민들은 특히 이제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어떠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4월 총선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현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이것은 저는 4월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야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괜히 해방이나 놓고 이걸 정략적으로만 이용하게 되면 야당에 그런 문제가 가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특히 장정청 회의도 빨리 열고 해서요.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만 4월 총선에서 예를 들면 여론의 어떤 비난적인 부분을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도 뭐 동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다만 이제 조금 더 정부 여당이 더욱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너무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대통령은 뭐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빨리 설치단을 만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막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2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크리티컬한 타임이기 때문에 중대한 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뒤로 미루고 나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보면 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지금이 시점이 그럴 시점이냐라는 거죠. 조금 시간을 좀 뒤로 미루고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나서 가는 그런 성숙한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될, 물론 이제 시간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미숙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거는 꼭 여당만이 아니에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통합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 행동만 하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나름대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일주 열흘 정도는 다 정쟁 중단하고 여기에 총력전을 보이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공수처가 이제 7월에 출범을 하려면 이제는 시기가 있으면 지금 충분히 이제 실무단을 꾸려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도 뭐 불가피한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니까 좀 그런 거를 좀 미루면 어떨까라는 지적이셨는데 그렇다고 뭐 그런 걸 또 손 놓을 수는 없는데요. 국정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총리가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니까 공수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 저항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점은 또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가 같이 쭉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과 각 부처 또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가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총선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제 선거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악수했던 손을 또 이 사람하고 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수는. 그리고 명함을 그 손으로 또 계속 명함을 나누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서로 접촉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인사법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하트 모양으로 악수를 대신하겠습니다. 가급적 피켓을 들거나 어깨띠를 활용해서 거리 인사를 하자. 또 경로당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선거운동 자제하자.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나오는 마당에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뭐 당신들 선거운동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인한테는 또 중요하니까 저렇게 마스크까지 썼는데 선거운동 뭐 조금 중단하자 이런 제안은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운동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접촉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SNS를 이용해서도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를 뭐 무제한 좀 무한정 이렇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또 지금 뭐 예비 후보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씩 이제 좀 완급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높여서 경선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조급증은 있겠죠. 조급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가 외면하는데 무조건 그냥 좀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알린다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당분간은 제가 볼 땐 조금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만나는 것보다도 실은 무슨 뭐 이렇게 어깨띠를 메고 이런 것보다도 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비전이라든지 공약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단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헤게모니라든가 당 지도 체제라든가 공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협약은 안 맺은 것 같지만 모양새는 갖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과 황교안 대표의 만남은 결국은 이제 유승민 그 전 대표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지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 통합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결되면은 유승민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 이 보수 통합이라는 과정과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뭐 무지개 빛깔처럼 다 그렇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자유통일당이라든가 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그리고 탄핵이란 문제는 계속 잠재해 있는 것인데 탄핵이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통합의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킬 텐데 그것이 과거 회기당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모델을 창조하려면 어느 이데올로기와 어떤 뭐 강령과 뭐 이런 부분을 제시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모양새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겠죠.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진짜 이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보수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새로운 인물들이 과거의 인물들은 후퇴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정말 새로운 보수라는 의미에서 앞에 나서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유의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4월 총선에서 현재 보수통합당의 어떤 그 표가 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두 사람이 만나서 회동한다고 통합에 대한 것이 어떤 나름대로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좀 제가 현실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 지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나는 총선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도 체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지금 그 확고하게 어떠한 입장을 못 내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한테 어떤 지분을 요구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모든 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두 사람이 만든다 그래도 무슨 나름대로 합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통합이 탄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유승민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3명이 만나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모양만 갖추고 두 사람이 회동한다고 저는 이 문제가 전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신당도 있지만 투치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안 되면 독자적 행보를 하고 막판에 선거 연대를 통해서 같은 통합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지금 뭐 간단하게 두 사람이 만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아까 과감하고 아주 정말 통합을 원한다면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공천과 관련된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진정성 있는 것이지 서로가 지분을 갖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혁신이고 그런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정권을 받았다, 약속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나중에 원점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6년도 당시 물론 다릅니다. 2016년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고 모든 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김영호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막판에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바꾼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황교안 대표 뭐 종로 나가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한 지도 꽤 오래돼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디를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세요? 참 그게 좀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입장에서도 애매한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표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깃발을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그러기 때문에 종로에서 나오는 한국당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징적이고 현재 전체 총선 국면을 가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뭐 높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어느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한국당이 대표 주자가 안 나와버리면은 참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진짜 나오든지 아니면 더 뭐 종로에서 더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든지 이런 고민이 지금 한국당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전체 국면에서 이 선거가 본격화되면 언론에서 종로에 누군데 어떻게 하면 여론조사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실제로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당에게는 뭐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선점 효과는 뭐 이낙연 전 총리가 가졌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신당이 뜨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꼭 이낙연 예를 들어서요, 총리 대항하는 사람을 황교안 지금 대표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도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통합신당에서의 새로운 인물이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랑 붙을 수 있는 여조가 있는데 그래서 통합에 대한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밑그림이 그려지고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과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큰 틀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저주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 보수당이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소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종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뭐 본인이 험지 중에 험지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거를 험지 중에 더 험지인데 수도권 험지 중에 험지라 그랬어요. 이게 수도권이라는 말을 빼면은 차라리 뭐 호남 광주로 나가서 자기가 출마를 한다든지 하면은 정말 험지 중에 험지죠. 그런데 수도권의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종로가 최고의 험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도 나간다고 꼭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아마 같이 좀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만약에 본인이 종로에 출마하게 되면 꽁 대신 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은 자신에 대한 적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선택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약간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자기 원래 나오던 것에 나가겠다. 근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는 뭐 못 말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당 내에서요. 뭐 대선 후보였고 대선을 출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묘한 당내 갈등 요소와 권력 갈등의 부분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여론 상태로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면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낙선한다, 예를 든다면은 현재 여론조사 봤을 때는 그러면 대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당내 지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금 뭐 김병준이나 다른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는 결국은 당신이 험지에 나간다 그랬으니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부에서의 권력 갈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이 제 생각에는 총선 가까이 오면서 공천으로 들어갔었을 때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천의 갈등과 공천에 따른 내부 권력 투쟁은 심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어딜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험지에 나가라. 그거는 실제 보는 설득력이 약한 거예요. 나도 이게 험지에 나가니까 다른 분들도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솔선수범을 하고 그렇습니다. 남한테 이제 권유를 하는데 네네네, 그게 지금 좀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글쎄 좀 많이 묻힌 상황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자기의 이제 신당 창당의 이념이라든가 뭐 형태 이런 걸 제시했어요. 근데 하여튼 아직까지 여론은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좌절이라든가 패배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극복할 만한 정치력과 능력을 갖고 왔느냐. 배양했느냐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새로운 정치를 막연한 것보다는 실효 중도 정당을 세우겠다라는 담론을 제시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정치사라든가 정치 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뭐 오늘 얘기했을 때 뭐 그 버락 오바마도 얘기했고 마크롱도 얘기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그들이 중도적 노선을 제시한 건 맞지만 그 중도가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과연 안철수라는 인물이 현재 국면에 있어서 중도를 표방할 때 진보로서의 중도의 내용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엔 중요한 건 현실 정치력이죠. 과연 중도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 실험에서 실패하게도 좌절하게 되면 안철수라는 정치 생명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물론 그렇죠. 뭐 새정치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새정치가 퇴색이 됐고 그리고 호감도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도 이렇게 많지는 않고 지난 2016년도에 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기반도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보면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의원이 결국 이것을 본 거죠. 오히려 지금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여도 싫고 야도 싫다. 그러한 나름대로 제3세력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지금 무당층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더 나가서 20대 같은 경우는요. 무려 50% 이상이 무당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흡수될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 특히 중도 진보, 그동안 집권당을 지지해서 중도 진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결국은 바로 보수당으로 못 갑니다.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다만 문제는 지역구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정당 득표에서 득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것이 과연 정의당보다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간단하게 거라고 한마디만 봅니다. 덧붙이면 이제 탈이념, 탈지역을 얘기했는데요. 중도도 이념입니다. 그 정치 이념이거든요. 탈지역을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정당 사회 봤을 때 탈지역을 해서 성공한 정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을 버린다는 의미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좀 교정을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집에는 만들 수 없었던 공간. 시티건설은 만들어 왔습니다. 집에선 생각도 못했던 생활. 시티건설이 먼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시티가 만듭니다. Think Next. 시티건설. 시티프라디움.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론토로 팀을 옮긴 류현진이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위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다저스 소속 당시 항상 애리조나에서 시즌을 준비했던 류현진은 빅리그 생활 7년 만에 처음으로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에서 몸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토론토와 4년간 8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류현진이 국내 일정을 모두 마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류현진은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후배 김광현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인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몸 상태는 너무 좋고요. 시범 경기에서 어차피 투구수라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끌어올릴 것 같고 일단은 팀 분위기를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7년 정들었던 LA 다저스를 떠난 류현진은 올해부터는
스프링 캠프 장소도 애리조나가 아닌 플로리다로 바뀌었습니다. 팀의 제1선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새 둥지에서 제2의 빅리그 생활을 시작하는 각오도 남다릅니다. 기대치는 그래도 좀 올라간 것 같아서 그거에 맞게끔 제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14승 5패를 기록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올랐고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투표에서도 2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수술 전력을 우려하는 현지 언론의 평가를 뒤집기 위해선 캠프 훈련부터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수치상 목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건강만 생각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부상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것만 항상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준비하면서 부상 없이 풀 시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짐 정리를 위해 LA에서 사흘 정도 머문 뒤 곧바로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류현진은 오는 13일 팀 캠프에 합류합니다. MLB.com이 선정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5위에 오른 류현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YTN 김상학입니다. 최근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는 괴물 공격수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황희찬 선수의 팀 동료였던 노르웨이 국적의 엘링 홀란드 선수인데요. 이 선수 나이가 19살에 불과한데 독일 무대 진출 이후 엄청난 득점력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도르트문트가 1대0으로 앞선 전반 18분 홀란드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지난달 19일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전부터 3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수비숲을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임과 공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19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유가 느껴집니다. 홀란드는 후반 31분 팀의 마지막 5번째 득점을 추가하며 3경기 연속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사상 데뷔전부터 3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린 첫 번째 선수입니다. It was a hard game. We knew that Union was a good team, but we're also a good team. So well done to us. 5-0. 지난달 잘츠부르크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홀란드는 데뷔전부터 강렬했습니다. 후반 교체 출전에 불과 20분 만에 3골을 몰아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빅클럽들이 너도 나도 탐을 냈던 19살 공격수의 진가는 출전 기록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3경기 138분을 뛰며 7골, 19분당 1골씩 넣은 셈입니다. 3경기 중 2경기는 교체 출전입니다. 여기에 슈팅 8개 중 7개를 득점으로 연결해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은 88%에 달합니다. 전 소속팀 잘츠부르크 기록을 포함해 올 시즌 홀란드의 득점은 35골, 메시, 호날두보다 많습니다. 괴물 같은 득점력을 폭발시키고 있는 홀란드는 아직 100%가 아니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YTN 김정입니다. 최근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학범호의 원동력으로 K리그 22세 이하 출전 의무 규정이 꼽히는데요. 이 소속팀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은 어린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챔피언십 6경기 동안 단 3실점만 허용하며 든든하게 뒷문을 지킨 골키퍼 송범근. 이미 K리그 최강팀 전북에선 모든 경기에 풀타임 활약하며 지난 시즌 K리그 골키퍼 가운데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습니다. 날카로운 왼발킥을 주무기로 이번 대회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도쿄리 이동경은 소속팀 울산에서도 주전 못지않은 존재감을 뽐냅니다. 실제로 김학범호 최종 엔트리 23명 중 K리그 소속은 무려 19명. 대회가 거듭될수록 K리그 유스 출신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K리그는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 이상 출전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강화하며 어린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도왔습니다. 이번 대회 4강전 상대였던 호주의 언론도 이 의무 출전 규정을 우리 대표팀 우승의 원동력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프로팀에서 쌓은 어린 선수들의 풍부한 실전 경험이 국제대회에서도 남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요즘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경기 경험 살리는 이런 데에 대해서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선수들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군인팀 상주 상무에도 22세 이하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시즌 입대한 최전방 공격수 오세훈도 적지 않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상대를 이제 완벽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제가 자신감을 얻고 더욱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팀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잡은 K리거들이 대표 선수로 올라서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K리그가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풀세트 접전 끝에 현대캐피탈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18승 8패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승점을 50으로 끌어올리며 선두 우리카드와 격차를 좁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양팀은 유니폼에 모기업 로고를 맞바꿔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니폼 교차 광고에 대해 양 구단은 양사의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라며 정규리그와 포스트 시즌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경기에서 양팀의 로고를 바꿔 달고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자부에선 GS칼텍스가 IBK 기업은행에 3대0 완승을 거두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농구에서 삼성이 천적 KT를 1년 만에 제압하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삼성은 올 시즌 KT전 첫 승리와 함께 지난해 1월 29일부터 1년 넘게 이어진 KT전 6연패 4수를 끊었습니다. LG는 전자랜드를 81대 65로 제압하고 2017년 10월 29일부터 이어진 인천 원정 연패를 7경기에서 끊었습니다. DB는 인삼공사와 1, 2위 맞대결의 승리로 장식하고 하루 만에 공동 선두로 복귀했고 KCC는 SK를 제압했습니다. 요 며칠 겨울치고는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아갑니다.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도로 기온 자체는 영상권을 보이겠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밤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에 눈이 녹지 못하고 도로가 무척 미끄럽겠습니다. 오전 동안 눈과 비가 그치고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2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기온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이번 주 중반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